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3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방송하고 싶어 미치시겠죠? 왜 이렇게 화요일이 빨리 안 돌아오나?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도 있고요. 의제 선동이 잘 안 될 때. 예, 맞습니다. 뭘 해야 되나? 저도 그렇죠. 알죠. 예,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안 떠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몇 개가 밀려서 이거 뭐부터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시는데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선 때까지요. 만약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자가 유료 후원자가 10만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달라지죠. 02-3272-2353 전화 주시면은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랜만이시네요. 근데 직함이 이렇게 바뀌셨나요? 예. 복지과 소사이어티 백혜숙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바뀌셨어요? 네. 이번에 새로 그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공동대표를 취임을 하셨습니다. 공동대표님들이 많으시지? 예, 5분 계신데 어쨌든 이 전문위원님의 그 업적이라든지 또 노력이라든지 또 이런 그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흠모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공동대표님으로 흠모요. 예. 아무튼 그 정치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어떤 그게 다 민생이잖아요. 예. 복지도 그렇고 다 민생인데. 먹거리, 안전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절박하니까요. 예. 저번에 한번 우리 백혜숙 대표님은 나오신 적 있죠? 네.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몇 번이셨죠 그때? 네, 민주당에서는 17번이었고 시민당에서는 27번이었습니다. 17번이었는데 시민당으로 가는 바람에 10군데가 더 늘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백혜숙 대표님 소개를 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혜수 스님은 방금 소개했던 대로 이 본래 전공은 이제 농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셨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천년 섬유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도시농업이나 사회적 경제 또 농수산물 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시면서 이 먹거리 안전과 농업 정책의 전문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방금 이야기 들은 대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17번으로 그 낙점이 되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이번 저희 복지과 소사이티 이사진 개편에서 이 공동대표직으로 또 취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문제 이게 이제 유통 과정에서 아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하고 먹거리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우리 새날에는 곽 PD가 대파가 너무 비싸가지고 유튜브로 대파 피우는 동영상을 방송했더니 그게 몇십만 회 조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야 국민들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도 이 언론도 이 기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 대표님께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분석해갖고 그 칼럼도 발표도 하시고 오늘 방송에도 그 이야기를 해주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무슨 기상이변 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끔씩 농수산물 가격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파가 비싸다 하면은 그 다음에 농민들이 양파만 심어가지고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폭락하고 이런 구조 속에 대파가 비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 기상이변 뭐 이걸 일으켜가지고 코로나19나 세계적 기상이변 이렇게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일단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전문가가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과거하고 다른 패턴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그 원자재에 대한 펀드에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포함한 이런 원자재 그 펀드, 농산물 펀드라고 하는 그런 펀드의 수익률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재기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펀드라고 하는 거는요. 네. 실제로 이제 작년 8월부터 옥수수나 콩, 또 밀 같은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른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각국 간의 무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지 가서 뭐 물건 하기도 못하고 구매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수출이나 수입 모두 다 줄어서 어려워서 이제 특히 식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보 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상이변이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한파나 뭐 폭스나 이런 것들이 오면 또 외국에서 수입해갖고 이걸 대체하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 가지고 이 이제 기상이변에 대응도 잘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수입도 원활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그런 기저 요인은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러면 다른 이제 농산물 가격도 같이 그렇게 올라야 되는데 유독 대파만 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배추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네. 바로 정부에서 중국산 배추 풀어서 그 안정시켰었거든요. 일단 그게 안 되는 상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농산물 펀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추나 막 양파 이런 이제 저장성이 있는 거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해놔요. 근데 대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비축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대파가 4년 동안 계속 가격이 폭락을 했었어요. 가격이 폭락하면은 이제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장마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겨울에 한파가 밀어닥치니까 그 이제 재배 경작 면적이라고 하는데 경작 면적도 10%나 줄었고, 그 다음에 한파 때문에 또 생육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지 유통인 분들이 계세요. 농민분들이 직접 33개, 우리나라 전국 33개 공영도매 시장이 있는데 공영도매 시장으로 직접 출하하시는 게 아니라 일명 밭대기상이라고 하는 산지 유통인들하고 먼저 계약을 해요. 포장 계약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산지 유통인들이 이제 전반적인 동향을 잘 파악하잖아요. 이 산지 유통인들이 펀드를 조성하게 된 거예요. 농산물 펀드를. 그러면서 그 농산물 펀드 이름이 돈방석이더라고요. 돈방석이요? 네. 그 돈방석이라는 그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겨울 대파 산지, 주산지가 이제 진도, 신안 이쪽인데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포정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 규모가 한 10%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겨울 이제 대파의 주산지가 전남, 신안, 완도 이쪽인데 한 3,000헥타르 정도인데요. 그 중에 신안 쪽이 1,500헥타르고 그 중에서 150헥타르 정도를 이 포전 매매 밭대기 상인들이 이거를 미리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물량을 가락시장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조금씩 푸는 거예요. 출하자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이제 기후 위기, 그 다음에 농산물 펀드 조직, 그 다음에 가락시장의 경매제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경매제가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갈 정도로 대부분 농산물 유통을 경매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 대파 같은 경우 농산물 펀드 조직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사회 시스템상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네요. 마음만 먹고 뭐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만 조금만 덕만 되면 그것 빨리 눈치챈 사람들이 대박 내는 구조를 지금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합법적으로 하는 거라서 현재도 막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백 대표님이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수치로 이걸 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통계청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농축산물 물가는 전체적으로 13.7%밖에 안 올랐는데 파는 305.8%. 그러니까 300%가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겨울에는요, 이 채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예. 하우스에서 키우거나 따뜻한 지방에서 키워서 예. 물량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전 동월 대비 농축산물 물가 평균이 13.7인데 파 가격은 305% 올랐다. 예. 와, 진짜 비싸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파가 아니고 그 금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게 그 사는 사람은 이제 소규모 물량으로 사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자주유지한 사람은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달에 대파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출하 면적도 30% 정도 줄었는데 요게 방금 그 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를 포정거래, 밭대기로 사놓고는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매주 정기적으로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며칠만 갖고 있으면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네. 예. 저장에 쌓아둘 수도 없고 요 자체가. 근데 대파는 우리 실생활 또는 식당 같은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럼요. 대파가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일단 뭐 국물 내는데도 다 써야 되고 또 설렁탕이라든지 곰탕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안 쓸 수는 없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밭에서 뽑아버리면 바로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온 창고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뭐 몇만 평 규모로 돼 있는데 거기도 이게 보관해야 될 물품이 아닌 거예요. 혹시 백 대표님은 네. 이번에 그 대파 가격 비쌀 때 대파 사 드셨어요? 궁금해요. 네, 전 가락시장에 있으니까 조금 사실 수 있었구나. 실제로 그 요리해 보면요, 어묵 국물 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파예요. 이렇게 크게 썰어가지고 국물 낼 때. 시원하죠. 근데 그거 안 넣으면요, 그 진짜 필수로 들어가는 어묵 국물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 이거 뭐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자주 가는 식당은 비싸더라도 음식값 안 올리고 대파를 쓰시더만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정부에서는 물가 이게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수입을 대부분 해와요. 보통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대파 같은 경우 우리 가락시장에 어느 정도 수입 대파가 들어왔나 조사를 해보니까요. 1월에서 3월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7톤뿐이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12톤 정도. 근데 시중에는 3,000톤 이상이 풀린 거예요. 그럼 시중에 풀린 3,000톤 이상의 그 수입 대파는 대부분 식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형 식자재에 유통하는 그쪽으로 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걸 수입을 하려도 지난번 유튜브로 막 그 중국산 김치가 뭐 빨가벗고 막 그 안에서 장화 신고 막 다니면서 담그고 이런 게 유포되고 나니까 이제 대놓고 정부가 수입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던 거죠. 시기적인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그야말로 이분들이 펀드 이름 그대로 돈박스에 앉았답니다. 네. 그 지금도 대파 가격이 좀 많이 비쌌나요, 아직도?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고요. 이게 이제 그 수요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밥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이제 영향도 있고 국내산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5월, 6월 이 정도 가야지. 지금은 겨울 대파가 4월까지 나오는 시기예요. 하우스 이제 대파를 빨리 이제 조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뭐 고양시에 있는 그쪽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대파 농가들도 빨리 출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대파 키워 먹는 법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네요. 네. 그런데 언론들도 이 뭐 대파 키워 먹는 법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조회수가 많다 이런 거는 보도를 하는데 대파 가격이 왜 높아지는지 분석 보도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자세한 이야기 듣지도 않았지만 법만 살짝 바꿔도
막아낼 수 있는 일이네.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예. 언론이란 네. 놈들 참 예. 뭐 이 검찰같이 이 농산물 유통하는 분들이 언론을 그렇게 뭐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인 유착고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그 틀을 깨가면서 그까지 보도를 할 만큼의 어떤 깊이 있는 공부도 안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매진 매석을 마음대로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길도 없는 이런 상태로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 유통구조 문제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유통구조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팔리겠지 정도지 어떤 유통구조 안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한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한우도 유통구조만 개선하면 지금의 3분의 1 가격으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대체 유통구조가 어떻게 그러는 건지 한번 네, 말씀 좀 보통 해주세요. 이제 농민들이 생산을 100이라고 하면 100을 생산했다 그러면은요. 산지 유통인 통해서 한 36.4%를 이제 미리 밭대기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약 50% 정도 가까이는 농협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개통 출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산지 유통인이 유통하는 거에 반이 도매 시장으로 오고 농협에서 이제 개통 출하하는 게 또 반이 공영 도매 시장으로 와요. 이 공영 도매 시장이 취급하는 비율이 한 50%라고 보면 돼요. 100 중에서. 예. 네. 그 중에서 가락 시장으로 오는 게 37%가 또 와요. 절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가락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예요.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경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는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도매 시장에서만 단계가 4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포전 매매하는 사람이 이제 출하자라고 하는데 출하자가 가락 시장에 물건을 내면은 경매를 거쳐야 되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이제 또 일반 마트라든가 이렇게 판매하는 4단계 구조예요.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 포전 매매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포전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표준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기준조차도 마련돼 있지가 잘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포전 매매하는 이런 산지 유통인들이 농민들하고 계약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돈을 지불 안 해버리는 진짜요? 거예요. 네. 완전 횡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이 유통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매제 구조에 도착화돼요. 그러니까 밭대기를 하는 사람도 만약에 농민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사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밭대기나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네 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돈방석이라는 이런 펀드 회사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대박 낼 수 있어 그러면 거기다만 막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소위 말하면 투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이름은 펀드인데 내용적으로 네. 투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벌었는데 그 돈방석이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 가락시장에 어느 정도 출하를 했나 보니까요. 11월에는 이제 맛보기를 하고 12월에는 283톤. 그러니까 1월에는 283톤, 그 다음에 2월에는 672톤, 그 다음에 3월에는 1009톤이나 가락시장에 출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대파 경매로 지불된 금액이 844억 가량인데 돈방석은 그중에 돈방석은 85억 가량을 가져간 거예요. 85억이요? 네. 그중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3개월이죠. 1월부터. 3개월. 네. 어. 그러면 그 금액이 농민들한테 갔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펀드 조직들이 그럼 세금 제대로 낼까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예요. 와, 심각하네. 네.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농산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추수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밭대기를 굉장히 쌀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뽑아갖고 추수를 해서 출하를 하면 훨씬 비싸지만은 추수하고 또 포장해서 상차 이 트럭에 올리고
그까지 할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밭대기로 팔아버리는데 이 가격이 대단히 싸거든요. 음. 그나마도 그렇게 떨이미라고 하죠. 포정 거래가 이제 밭대기의 네. 공적 명칭인데 그렇게 갖고 싸게 팔아도 그 첫째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이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가면 아예 이걸 매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미 출하 시기를 놓쳐버리면 밭에서 막 배추하고 이렇게 썩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을 구조를 갖고 있고 이 돈박스를 비롯한 이 농산물 투자 펀드들이 이 농산물 유통회사들이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중도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두는 이런 구조가 현재 농수산물 유통 구조라는 거죠. 심판이 선수도 되고 막. 예. 네. 그러니까 아이고.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인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 포함해서 6개 첨가 회사가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서울청가, 중앙청가, 동아청가, 한국청가, 대하청가 이렇게 청가라고 해서 청가 농업 관련한 회사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배구 주주, 대주주가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서울청가 같은 경우가 고려제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청가 같은 경우는 태평양 개발. 그리고 동아청가 같은 경우는 신라교육이고 심지어 사모펀드도 있어요. 한국청가는 더코리아 홀딩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고 최근에 이제 대하청가 같은 경우는 호방건설이 인수했는데요. 호방건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50억이었는데요. 2019년에 564억에 팔렸습니다. 10배가 넘게 팔렸어요. 그렇게 이제 팔릴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은 독점적 수탁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도매법인들이. 그게 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농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농안법에 수탁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31조에 보면 수탁의 원칙.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통해서 농산물이 유통이 될 때는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매법인들이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지위를 공고히 해야 되고 이걸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 진입장벽을 농안법이라는 법을 계속 도매법인한테 유리하게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치권은 내 로비도 엄청 하겠네 그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나마 대파에서 그랬지. 이게 만약에 쌀이나 기본적인 우리 생명권과 관련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장난쳐버리면 삶이 엄청 피폐해지겠는데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약간 청구화 이야기들을 할 때 보니까 난 기본적으로 이런 유통 구조는 정부가 개입해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예.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 있는 게 없네요. 네. 정부는 이게 이제 시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오로지 이제 경매제가 투명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내비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락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만약에 가락시장에 경쟁체제를 직거래 도매상이라고 하는 그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기준가격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름은 경매제도라고 돼 있는데요. 경매라는 게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의 그 호가에 의해 가지고 그 합당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매의 시간이 거의 뭐 대부분 몇 초 안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시작부터 하고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두 개 부르고 땡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한 소위 말해서 저희끼리 단합한 가격으로 대부분 경매를 해버리는 이름은 경매지만 사실은 단합 가격으로 사고 팔고를 결정한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 농산물의 37%가 가락 시장으로 모이는데 이게 연간 매출 규모가 5조 원입니다. 근데 이 5조 원을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개의 그 회사들이 이제 과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과독점의 실제 형태가 중도매인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도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그 단합을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호반건설 같이 건설 회사가 왜 첨가 회사를 사겠습니까?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아, 그러네. 예. 네, 50억 사갖고 500억이 파는 이런 회사가 가능한 거예요. 농산물 투기. 예. 야,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들은 그 내막을 모른 채 예. 농민들은 싸게 팔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고 중간에 엉뚱한 놈들이 돈 다 챙기고. 마트 갔더니 파 한 달에 거의 10,000원 돼 가면 예. 이걸 사 말어 못 살 돈은 아닌데 평상시 때 2, 3천 원이면 사던 거를 한 6, 7천 원씩 사려고 그러면 사기 좀 사실 힘들죠. 네. 그리고 더 이제 문제는 그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5개 그 도매법인의 평균 수익률이 17.6%인데요. 그 한국은행에서 말한 동종업계에서는 6.7배에 달한다라고 해요. 아, 평균 영업 7배 이익률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네. 단기 순이익을 4년 동안 544억이고 그 중에서 이제 지배주주 대기업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144억이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은 경매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매사가 그 준공무원에 속해요. 공정하게 경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경매사를 도매법인이 사기업이 뽑아요. 임면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매사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도매법인이 뭐 배송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또 바꿔줬어요. 그죠? 가공, 저장, 뭐 이런 거 수출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고 최근에 배송 업무까지 하도록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온 국민이 이제는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이 먹거리가 공공의료만큼 공공식료화 되어가는 시대에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야지 공정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최근에 제가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 잠깐 켜놓고 있거든요. 자려고. 근데 가락시장 도매 채널이 있어요. 예. 케이블 채널 중에. 예. 가격표가 계속 올라가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게 24시간 돌아가더라고. 나 신기해서 깜짝 놀랐네. 문제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예. 생산자인 농민도 먹는 우리도 중간에 끼어있는 이 구조 때문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먹게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이게 독점을 하니까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높은 가격에 중도매인들이 그 물건을 좀 높은 가격에 사려고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딱 1초 경매가 16%나 되고요. 똑딱 3초 경매가 9.2%나 돼요. 누가 들어오는 게 싫구나 그냥. 예. 네. 그리고 심지어 살펴보니까 중도매인 단독 1인 경매도 253건이나 돼요. 그 정도예요. 그 답정너였다는 소리예요? 예. 네. 그런 경우도 그거는 있습니다. 그 이름만 경매지 사실은 이제 혼자서 그 사고 팔고를 다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밝혀냈냐면요. 2018년 하반기부터 이 공영도매 시장은 생산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 농업법에 근거하는데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농민들이 갑자기 이제 가락시장에 올려 보냈는데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올려 보내는 거예요. 가격이 뭐 높이 받든 적게 받든 올려 보냈는데 경매 가격이 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경매를 잘못 봤다고 뭐 그래서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가격을 해도 되겠냐라고 그게 이제 보통 뭐 재경매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 공정한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문제는 이 경매가 같은 밭에서 난 농작물인데 적게는 2.5배, 많게는 12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밭에서 난 똑같은 제품이 같은 날에 같은 밭에 출하된 제품인데 누가 가져갔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씨 한 번 안 뿌리고 농약 한 번 안 친 사람, 심지어는 추수할 때 이 손에 흙 한 번 안 묻힌 사람이 돈은 싹을 다 벌어가는 이런 구조로. 네, 작년 물건도 안 보고
8리터를 하는데 이만큼 실어가지고 쑥 지나가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저 부르면 거의 값이 되는 거예요. 야, 네. 이거 바꿔내는 것도 엄청난 민생개혁이구나. 그럼요. 네, 민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5조 원이나 서울 시민이 돈 주고 이걸 농산물을 사 먹는데 5조 원 주면서 호구짓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산자 입장에서도 억울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작년에 어느 한 이제 여성 생산자분이 가락시장에 처음 출하를 해봤는데 A 법인에 출하하고 B 법인에 똑같은 밭에서 난 청양고추를 출하를 해봤어요. 근데 A 법인에서는 2,000원 나오고 B 법인에서는 24,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12배 차이인 거죠. 처음 출하해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정하지 않고 오로지 물량만 보고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보고 이제 처음 출하하면 그렇게 흔히 후려치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사이드카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면 30% 이상의 변동폭이 되면 그 프로그램 매매를 중지시키는 그런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 농산물 경매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로 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격부터 호가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최저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좀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면 경매를 포기하고는 재경매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손해를 안기면서 자기는 원하는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36년 동안이나 놔두고 있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그 자본의 갑질이네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90% 이상 경매 비율이 차지한 나라가 없어요. 그 프랑스 헝지스라든가 실로마 마리드리드, 뭐 LA,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거의 경매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그냥 정가 수의 매매, 협상에 의한 그런 형태로 하고 경매를 하더라도 산지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산지 경매를 하지 지금처럼 가격도 모르고 소비지까지 올려보내서 소비지에서 경매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오타 도매 시장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현재 오타 도매 시장 같은 경우도 경매 비율이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꽃 도매 네덜란드의 꽃 도매 시장 같은 경우도 80% 정도 경매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 뚝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이제는 경매에 의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유통을 안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완전히 그 군사독재 시대의 전체주의 마인드로 모든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하니까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네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디 산지 직송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워낙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또 앞서 백 대표님이 이제 이 전부 가락동으로 집중시켜서 이 중도메인이 뭡니까 배송 관련된 그 권한까지 행사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1초 내지 3초 경매하려고 8시간 달려서 차에 싣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난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한 다음에 다시 경상도를 갖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상실돼 버린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좋은 물건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럼 만약에 이제 소위 밭대기 해서 미리 샀어요.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밭대기로 사간 사람들이 이걸 수확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면은 이제 농민들은 산지 폐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언론에 많이 보이잖아요. 뭐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갈아엎고 이제 갈아엎는 비용을 이제 이것도 다 예산으로 세금으로 보조를 하죠. 예를 들면 대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평당 이제 보통은 11kg 정도가 생산이 돼요. 근데 평당 그 가격이 한 8,000원, 10,000원 정도 생산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은 생산비도 못 건지고 그냥 정부에서 막 5,900 얼마 정도 평당 그렇게 보존해주고 산지 폐기시켜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그런 부분도요. 아, 그렇겠네. 진짜 자식같이 키운 그 농산물인데 가끔씩 엎을 때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손난 것은 차지하고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 살아있는 자식을 그 땅에 묻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밭 근처를 가릴 수가 없대요. 고개도 못 들린대요. 그 장난질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저질러는 일을 국고에서 보전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못 고친다는 거죠. 농안법 개정을 그 지난 국회에서도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앞장서고 하려고 하는데 이 밑에서 농림부 실무 공무원이 시행령 갖고 이걸 틀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야, 관료주의가 그냥 보이는구나. 그럼 이 관료주의가 그냥 관료주의가 아니고요. 혹시 바나나 장학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이죠.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있는 농산물 시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농민들에게 그 수입 그 과일의 수익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나나 같은 게 옛날에는 그 이 한두 개씩 막 그 선물하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네. 한 송이 크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를 수입해 오면 20배, 30배 이득을 낳는 거예요. 그 이득으로 그 공무원들한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사무관한테 그렇게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국장, 실장대 있거든요. 이 구조를 깰 수가 없는 거죠. 나가면 네. 형님 아우 뭐 저 요즘 힘든 거 없냐? 또 저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목숨 걸고 법을 바꿨는데도 시행령으로 고친 방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정관이 있네. 예. 네, 이제 농피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락시장에 이제 바나나를 경매에 붙이면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 3% 정도를 적립을 해서 그걸 농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 도매법인 협회를 만들어서 건물 사고 그걸 장학금으로 쓰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말씀하신 바나나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도매법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도매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매법인 협회 상금 부회장으로 농식품부 퇴직관료가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문제 있네, 진짜. 예. 그러고 돈이 많다 보니까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 돈이 많은 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공고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공무원들도 그걸 이제 서울대 김한배 교수님은 포획 이론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뭐 포섭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야, 우리가 검찰개혁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 중에 정말 일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개혁도 사실은 관료주의에 대해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방송에 이제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분이 다녀가셨어요. 예. 그런 분이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 말단에서 말 안 들어먹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다고. 장관 입시상은 신중검토하겠습니다. 관련 연구 보고를 발주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갱해버리면 시간 끌어버리면 이제 장관 바뀌거든요. 근데 한 가지요. 장관이 바뀌면은 가락시장에 그 직거래 도매상이라고 하는 시장 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어요. 농안법에 2000년도에 국회에서 시장 도매인을 도입하도록 법은 개정을 해놨는데 농식품부에서 시행규칙이라는 행정입법으로 막아놨어요. 16조에 이제 그 업무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37가지를 쫙 나열을 해서 그 시장 도메인을 도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장관이 바뀌어서 장관이 가락시장에 정말 이런 유통 혁신을 위해서 경쟁체제 그리고 이런 이제 생산자 소비자를 위한 그런 공정한 체계로 바꾸겠다. 시장 도메인 도입하자라고 하면은 그건 도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있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야, 정말 알고 보면은 내가 이걸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대파 먹을 때마다 속이 썩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국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해수위원회 차원이 아니라요. 을지로위원회까지 광범위하게 이건 민생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마트잖아요. 슈퍼마켓 전통상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산지로 직접 가서 이제 뭐 계약을 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도매시장이거든요. 도매시장의 가격이 안정이 돼야지 이분들도 우리 시민들 소비자한테 신뢰감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시, 정량, 정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가격을 들쭉날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민생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물가가 들쭉날쭉하면 삶이
안정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대박 낼 생각하지 말고 다박다박. 그렇죠. 한 달에 얼마라도 네. 평균적으로 갖고 와야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네. 그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중도의 법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수십만 명의 농민들이 고생하고 또 수천만 명의 소비자들을 고생하는 이런 구조는 그 있을 수가 없는데 이 광화문 촛불혁명을 만든 나라에서 아직도 이걸 5년째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백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익형 시장 도매법인 제도 이 소위 말해서 직거래 도매상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다시 갑니다. 농민들도 계약해가지고 여기서 이미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한 다음에 그냥 저 팔릴 곳에 그 유통할 곳에 바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3초를 기다리기 위해서 10시간을 상온에 노출돼서 예. 그 고속도로를 꽉꽉 메우면서 이 포장에 제대로 씌우지도 않으면서 이 저 농산물이 상할 그런 염려도 없어지고 또 불필요하게 집화됐다가 다시 흩어지는 이런 교통량도 많이 줄고 공해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지산 지수를 하죠. 적어도 광역 단위 내에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은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는 싸게 생산자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왜냐하면 중간에 먹는 사람만 그렇겠죠. 좀 없애는 게 아니고 조금만 줄이고 공익형으로 해서 지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돈이 남는 구조지 않습니까? 공익형 시장 도매인 제도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지 이득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을 양쪽에다 이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꾸자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익형 도매인 제도로 예. 바꾸자. 네. 그리고 산지에서 바로 물건 보고 가격 책정하라는 거예요. 예. 물건도 안 보고 3초 팔레트 위에 샥 지나가는 걸 보고서 가격 책정한다. 이거는 사실 농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제대로 그 이름만 경밀하고 해서 그 안에서 이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생기면은 공공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이 보통 우리가 아니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 가격이 왜 더 비싸지? 서울이 싸고 지방에 비싸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가락시장으로 올라왔던 물건들이 가락시장은 이제 구색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양한 농산물이 오니까.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도매시장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매 받은 물건이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도매시장에서 또 경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이 광역 지자체가 공공이 출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10월 24일 날 서울시하고 전라남도가 공익형 시장 도매인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라도가 출자를 하고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그리고 또 도시 소비지에 있는 뭐 구매자, 유통인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출자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리고 농안법에 근거해서 생산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진 출자 법인입니다. 그 출자 법인이 이제 가락시장에 공판장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필요한 물량을 계약 재배를 하는 거예요. 계약 재배를 하고 그러면 그 계약 재배하는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 가격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주요 이제 밥상에 올라오는 이 채소의 기준 가격은 농촌진흥청의 경영비, 통계청에서 생산비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 가격에 의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그 계약 재배한 거를 이제 올려보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이제 미리 예약 거래라고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예약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소비자한테는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정말 품질대로 뭐 친환경 농산물이에요,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한테 다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산지 정책하고 소비 정책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좋냐 하면요. 옛날에는 카길이나 드필리스 같은 거대 다국적 곡물 메이저만 자기 곡물 회사에 자기 자체 인공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곡물의 작황을 인공위성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별 사무까지 해서 자체 인공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어도 그 AT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전국 걸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다. 그 10년 전에 없고 5년 전에 없다. 이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전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을 위한 인프라 구조는 다 갖추고 있는데 중간에 이 농수산물 시장의 그 중도메인 법인 제도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하나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국적인 가격 딱 보고 생산 단가 보고 그거 가지고 이 공익시형 그 도매상들하고 딜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 가격 얼마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싸게 불러?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얼마든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도매법인들의 그 착취와 투기가 없으면 소비자들에게 더 싸게 팔아도 이득은 남습니다.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주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시장 물가에 반영되는 바로 그 구조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 비즈니스 스칼라로 유럽에 있으면서 이제 그 저희 작은아버지가 농사 짓고 새마을 지도자도 했는데 아주 어렵게 이제 막 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농산물 유통에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가는 데마다 시장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앞서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그 세계적인 이 튤립 시장, 꽃 시장, 경매 같은 게 가보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볼만한데 이게 그 보니까 절절절절 이게 그 꽃이 지나가면서 가격을 매기는데 막 호가하고 이런 걸 아주 다이내믹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네덜란드 국내뿐만 아니고 이 프랑스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전 유럽에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농민들이 손해가 안 보도록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파리나 말세유의 그 노천 시장에 가도 농산물 가격이 딱딱 돼 있는데 농민들이 그 파는 가격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운송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서 저 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지? 그 의무만 갖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백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놈들이 이걸 왜곡하고 있으니까 그 물건만 더 주면 굉장히 양쪽이 모두 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 대표님의 주장은 경매제는 없애고 시장 도메인제로 바꾸자 이런 취지죠. 예.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재 당장 경매제를 없애자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제는 공정할 것이다라는 생각부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거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바꿔야만 되는 제자리로 잡아가야만 되는 건데요. 그 하나의 예가 이 도매법인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첨가법인들은요. 경매사도 직접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중간 도매인 경매에 참가하는 중도매인 분들이 거의 예속화돼 있어요. 물건을 낙찰받아서 가져가면 물건값을 도매법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값을 제때 못 주면은 이자를 계속 붙여요. 그리고 이 중간 중도매인들은요, 또 법인인 경우 월에 한 8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거래를 해야만 중도매인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법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소속해 있는 자기 첨가 회사에 거래하는 이 중도매인들이 예속되어 있으니까 신용으로 돈으로 예속돼 있으니까 지주가 마름들을 통해서 소장을 착취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속해 있는 도매법인에 속해 있는 중도매인들이 이게 그전에는 공정한 목소리를 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길들이기를 이제 계속 도매법인에서도 그 하시는 것 MBC 같습니다. 시사기획 창인가 거기에 농산물 가격이 비밀이라는 프로가 방송됐는데 저도 우연찮게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이제 돈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 정도 거래를 하게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빌려주고 거기다 고리대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착취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득권이 굉장히 견고가 되면은 서로 담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정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바꿔내야 되는데 시장 질서만 좀 네, 잡아줘도 점점 썩어가는 구조를 그냥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네.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경쟁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농식품부에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듣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말대로 시장 논리라고 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되니까 경쟁 체제를 구축을 해서 농안법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공영 도매 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제 저의 이야기인 거고요. 이 문제는 우리 백 대표님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칼럼도 쓰고 막 그 기고도 하는데 이게 기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새날에 유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값 이야기하는 것도요. 예, 집값도 그렇잖아요. 급매물도 나오고 집값들은 나와요. 예. 그럼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제로 이 집주인은 급해가지고 급매물이기 때문에 10억 하는 거를 한 8억 정도에 내놓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 앞에서 써붙이면 아파트 단지 거기 완전히 이용 안 부담하죠. 하고 서로 예. 왕따시켜 버리잖아요. 예.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급매물도 팔리고 예. 싸게 팔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거랑 아주 비슷한 구조네요. 그 언론에서는 무엇을 보도하기 좋아하냐면요. 백종원 셰프가 뭐 골목식당 이런 데 와가지고 갑자기 강원도에 감자가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세계 정윤진 회장한테 전화를 하고 이 좀 사주세요 하면 막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도지사까지 나와가지고 막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거로 끝이에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한다는 네. 거죠. 선량한 직거래 도매상이 필요한 거고 그 선량한 직거래 도매상이 공공성을 강한 공익형 시장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익형 시장 도메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통 이제 체계가 좀 더 공정하게 바뀔 텐데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고 또 프로토콜 경제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락시장이 2023년도에 1조 48억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요. 예. 그게 이제 도매권 1단계가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익형 시장 도매인 15개 점포를 해보자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마켓화 될 수 있어요. 스마트 마켓.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게 이 도매 시장에 적용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 프로토콜 경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오픈돼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의 이익, 유통인의 이익, 구매자, 소비자의 이익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사슬처럼. 그런데 그거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으로 나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이제 임기 말까지 정말 힘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농림부는 이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방금 백 대표 말씀하셨던 그런 유통구조의 핵심에 이걸 반영하기만 하면 이 나라에서 돈도 다 주는데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첫째 잘 모르고 두 번째 반영하면 손해보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저렇게 썩었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모두가 윈이라는 쪽으로 나가야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국방부 전력기까지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군에서 이제 장기간 훈련하든 작전을 하면 바닷물을 취수해갖고 정수해서 써야 되는데 이 방사능 오염수는 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싣고 다니면서 그 식수를 나눠줘야 안 되니까 작전 반경과 작전 기간이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해산물뿐만 아니고 농산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의 그 법인 중심으로 하는 중도민 제도와 갖고는 좋은 농산물이 제대로 대우 못 받을 뿐 아니라 나쁜 농산물이 퇴출되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백 대표님이 공공의료와 같은 공공식료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식품 조달 시스템을 공공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못 해봤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네요. 좋은 식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친환경 또 무농약, 저농약 이런 것은 가격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아예 산지 가서 확인하고 자기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GMO 제품이라든지 또 좀 모양은 번들하지만은 사실은 안전性보장 안 되는 것들은 좀 싸게 아예 산지에서 전문가들이 보면 물건 알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할 때도 이거는 이런 제품이다 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면서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차별화되면서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경매제를 포기하고 폐지하고 공익형 시장 도매법인 직거래 도매상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인 거죠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표 한번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유통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경매제 지금 경매하느라고 올라와서 물건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경매에 참여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또 중도메인 점포로 이송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 도메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체류 시간도 굉장히 빨라요. 2시간 뭐 정도뿐이 아니고 바로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매로 하면은 3시간 반에서 9시간 반, 거의 10시간까지 걸릴 네. 수도 있는데 네. 시장 도메인즈로 하면 2시간밖에 안 걸린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락시장이 그 16조의 재산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땅인데요.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도 경매제는 제곱미터당 460만 원 정도인데 시장 도매인은요 1,700만 원 정도예요. 굉장히 3.7배나 높아요. 단위 면적당 효율이. 네.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처리 속도도 팔레트 처리 속도도요. 그 2배 농산물 정도 쌓아놓은 가까이. 그런 네. 걸 팔리더랍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선한 게 좋은 거잖아요. 빠르게 그 마트에서 내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면은 저렇게 도매 시장에 경유하는 시간이 줄어야 됩니다. 2배에서 4배 이상 빠르고 싸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게 이 제도 도입의 결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생산자 문제도 있겠지만 소비자 문제가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생산자분들 중에는 뭐 도매지가 좋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 예. 근데 그게 사실 투자한 원가 대비 얼마나 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 같은 서울에 사는 소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도 훨씬 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도 지금 가락시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거래가요. 그것도 그냥 경매해요. 친환경 농산물을.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가락시장의 친환경 농산물 전문거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활성화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이제 늘어날 수 그렇겠네요.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동네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잖아요. 비싼데 요거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아니야. 희귀성 때문에 비싼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대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쌌는지를 알고 나니까 첫 번째 한숨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희망이 생기죠.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백 대표님이 밥 먹고 30분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주구장창 이것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언론도 안 받아주고 정치도 안 받아주니까 지금 새날까지 나와서 하소연하는데. 근데 때마침 대파 가격이 오르면서 네. 그러니까요.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돈방석이라는 이 펀드가요 작년에 배추에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에서 돈 벌었으니까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그 사람 거기가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겠다. 막 이런 그러네. 예. 다음 뭐가 이야기까지. 될까요? 그러니까요. 또 알려주세요. 다른 거 무슨 뭐 참깨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지금이 농산물에 약간 천국에 가까워요.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겨울 지나면서 이제 13.7% 오른 게 정상적인 시기적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3월 달에 초에 심었던 상추를 지금 수확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 이제 동네 화원에 가가지고 고추 심잖아요. 4월 말쯤에 심거든요. 네, 뭐죠. 그러면 이제 수확하는 게 6월 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 달 지나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런 때는 비쌀 수밖에 없는 시기.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여름에 상추를 수확하려면 상추가 꽃대가 자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키워야 돼.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돼. 예. 그럼 당연히 상추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거든요. 하우스에서 뭔가 키우려고 하면 일반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인데 만약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만들어져 있다면 조금은 더 싸게 먹을 수도 있고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농민에게는 좀 더 제가 비싼 가격에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고 우리 소비자는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시키려면 아니 시키고 나서도 이 개혁도 한번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젠다로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네. 예. 주구장창 막 국정감사도 질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이거 하고 법안도 이거 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청원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그 전에 몰랐다가 이 내용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가격 결정권이 없는 농민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하시는 분 우리 쪽 정치인이 이거 좀 주장하고 나와서 대선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관련되면 이런 걸 주장하시는 대선 주자는 없잖아요 지금. 예. 윤석열 씨는 아예 모를 거예요. 네.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조직 체계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다음에는요. 환경식품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농업 쪽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환경하고 식품하고 같이 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식료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가 아니라 별도의 조직 체계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내가 느낀 게 그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관료주의, 기득권 세력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말도 안 되게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전방송에 나왔던 분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음 정권 되면 기재부 관료주의랑 싸우게 될 거다. 검찰 개혁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면 될 텐데 그 핵심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34회 방송은 대파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졌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